안녕하세요. 녹색의 꿈의 문지현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급격한 기후변화가 가져온 환경 문제와 생태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죠. 지난해 통계청에선 수온 변화에 따른 어획량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한류성 어종은 줄어들었고 난류성 어종은 늘었지만 전반적으로 수산 자원이 고갈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통계청은 어획량 지도가 변화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류성 어종인 명태가 사라지고 있는 건데요. 1970, 80년대만 해도 연간 10만 톤 이상 잡히던 명태는 이젠 1톤 이하로 거의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라지고 있는 건 명태만이 아닙니다. 우리 바다에서 자꾸만 사라지고 있는 어족 자원. 이걸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먼저 명태 고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지점이 위치한 우리나라 동쪽의 바다 동해. 대구와 명태, 도루묵과 문어, 오징어 등 다양한 생물이 모여드는 대양의 축소판. 이 중 동해의 대표적인 어종으로 꼽혔던 것이 바로 명태. 어족 자원이 풍부한 동해에서 물반, 명태반으로 그야말로 명태가 넘쳐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 바다에서 명태가 사라지기 시작했는데 그 시대가 70년대, 80년대 시대단 말이에요. 90년대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못 잡았다고. 그 많던 명태는 대체 다 어디로 간 것일까? 사라진 명태를 되찾기 위해 치열한 연구에 매진하는 사람들. 국민 생선, 명태는 다시 동해 앞바다로 그리고 우리의 식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제는 쉽게 찾을 수 없게 된 귀한 명태를 만나기 위해 우리는 명태의 고장 강원도를 찾았다. 이 지역에서 36년째 건어물 가게를 하고 있다는 김모점 씨. 건어물 가게를 하는 그녀에게도 명태는 오랜 세월 동안 큰 의미가 있었다. 가공 방법에 따라 다양한 제품이 되기 때문에 가게의 소득에도 많은 도움이 됐기 때문이다. 명태는 지금이나 그때나 이게 서민들이 먹는 주로 이게 음식이기 때문에 뭐 이걸 가져가면 국도 끓여 먹고 쫄고도 먹고 다 해 먹잖아. 그래서 이건 다 서민 음식이라고. 그래서 인기가 너무 좋았었는데 그때는 옛날에는 우리 이거 사다가 막 쪄먹고 이랬다고. 맛있어서 그랬는데 그 어느 한 절에 가서는 그 명태가 다 없어버렸어. 그 옛날에는 속초, 고진 이런 데서 이 명태가 막 차로 막 들어왔다고. 그러니 다 없어버렸어. 다 없어서 가지고는 있더니 그 다음에는 수입이 바로 들어오더라고, 이게 명태가. 명태가 사라진 건 그저 한순간. 동해에서 잡히던 명태가 줄어들자 수입산 명태가 그 자리를 꿰찼고 순식간에 국내산 명태는 자취를 감추게 된 것이다. 국내산 명태를 대신하게 된 건 대부분이 러시아산 명태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생선이다. 우리가 섬 장사 차려가지고는 맨 지방 끓였다고. 맨 지방 것만 나왔는데 그게 내 생각이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그 전에 그 그럴 때 한 25년 내지 한 30년 돼서는 없었을 것 같아. 예나 지금이나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명태는 대부분이 수입산 냉동 명태. 러시아와 미국, 일본 등지에서 들여오는 것이다. 우리가 시중에서 먹고 있는 명태뿐 아니라 강원도 고성 명태 축제에서조차 러시아산 명태를 들여와 쓰고 있는 실정이다. 수입하고 있는 냉동 명태의 97%가량이 러시아산으로 냉동 명태 수입 물량은 해마다 늘고 있다. 국내산 명태가 사라진 강원도 속초 앞바다. 혹여나 저 깊은 심해 속에 사라진 명태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커졌다. 이 애타는 마음은 누구보다도 바다에서 일하는 어부들이 가장 클 것이다.
이곳에서 30년 넘게 조업을 하고 있다는 한 어민에게 혹시나는 기대를 갖고 명태 행방에 대해 물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뭐 다른 거 뭐 도다리나 이런 거 잡다가 예. 그 명태가 같이 뭐 딸려오기도 하나요? 연안 가까이는 명태가 지금 안 오고요. 하고 좀 수면이 좀 깊은 데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조업은 안 다니고 있지만 이제 그런 조업 다니는 선박들도 명태를 1년에 뭐 이렇게 보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1년에 한두 마리도 볼 수 없다는 명태는 대체 어디로 다 사라진 걸까? 계장님 안녕하세요. 동해바다의 역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어촌 계장을 만나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명태가 하루에 배가 한 척씩 갖고 들어오는 게 한 3톤, 4톤씩은 싣고 들어왔으니까 그 당시에는. 예. 한 배가 3톤. 예. 배가 보통 얼마 정도 있어요? 배가 이제 크게 따라 틀리는데 배가 평균적으로 보면은 약 한 4톤, 5톤 그런 배들이 이렇게 잡아왔으니까. 몇 개 정도 있어요? 그 배가 배 숫자로는 굉장히 많죠. 배가 몇백 척이 되는 게 동해는. 그때 명태 때문에 어부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예, 돈을 많이 벌었지. 그래갖고 그 명태가 안 나기 시작해서 명태가 나지 않으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명태 그 하던 사람들이 다 다른 데 이주를 해버린 거지, 이제 간 거지. 그래서 여기 인구가 많이 줄은 거라고, 이게. 명태가 나지 않자 명태를 잡던 어민들은 고향을 떠나거나 업종을 바꾸게 됐다고 한다. 그 역시 명태잡이를 포기한 지 오래다. 하지만 그는 명태 잡던 시절의 흔적을 보여주겠다며 선뜻 앞장서 나갔다. 바로 명태를 끌어올리던 그물이었다. 다른 고기를 잡으려고 이제 우선 놔둔 거지, 이걸 또. 이 그물 코스대로 고기가 다 틀거든, 이제. 옥상 창고에 고이 모셔두었던 명태잡이 그물. 혹시 다시 쓸 일이 있을지 몰라 잘 보관해 두었다고 한다. 이렇게 여기가 하나예요? 예, 여기 하나, 여기 하나라고 이렇게. 근데 걸릴 때는 코코마다 걸린다고 보는데 7, 80년도에는 면사구물, 면으로 구물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경심 자체가 안 나와서 면구물 썼고 그 후로 이제 이 경심이라는 자체를 이 비닐 자체를 이제 이 그물을 쓰게 됐어요. 이게 한 몇 년도부터 이거죠? 이게 90년도 초부터 이렇게 쓰게 됐어요. 예. 보통 이 정도 길이에 네.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많이 잡혀요? 약 한 2,000마리 정도 잡히지. 2,000마리요? 예. 이게 그물코인데 그물코에 촘촘하게 걸려들던 명태들. 그래서 그물코를 명태코라고 부를 정도로 명태잡이는 성업이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1980년대까지 명태는 청정해역인 동해에서 국내 수요를 충족하고도 남을 만큼 잡혔었다. 끌어올리는 족족 명태가 넘쳐나던 호 시절. 명태잡이 어민들의 배는 늘 만선이었고 생선 중에서도 값이 싸고 맛이 좋아 늘 인기가 좋았었다. 하지만 이제는 무용지물이 되고만 그물. 회장님 근데 이게 그물이 상태가 뭐 한 번도 안 쓴 것처럼 이거는 그물을 그 당시에 이제 그물을 부리는 게 있고 여비로 또 따로 만들어 놓고 왜 그냥 그물이랑 자주 망가지니까 그 여비로 만들어 놓은 그물인데 그 후로 이제 고기 안 나다 보니까 이거 안 쓰고 놔둔 거죠.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냥 이렇게 이게 언젠가 다시 동해 명태가 돌아오면 잘 보관해 두었던 그물을 펼쳐 명태를 잡겠노라는 어부의 소망이 새 그물에 담겨 있는 듯하다. 하지만 그 소망은 창고에 넣어둔 그물처럼 몇십 년째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늘 바다 일을 하는 어부들조차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한 명태는 사실상 동해 바다에서 씨가 말라버린 것으로 추정된다. 명태잡이는 15톤에 그쳐 지난 80년 26,700여 톤에 비교할 때 98% 이상 격감해 거의 잡히지 않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통계를 보면 명태 어획량은 1970년대에 약 9,297톤 정도가 잡히던 것이 1976년엔 59,458톤으로 또 1981년에는 10만 3,873톤으로 급증하며 명태 어획량에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이후 점점 줄어들다가 1991년에 다시 9,568톤으로 떨어졌다가 2007년엔 1톤 이하로 급감했으며 현재는 동해에서 사실상 명태가 거의 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생태, 동태, 먹태, 또 코다리, 노가리, 명태의 또 다른 이름들입니다. 이 명태는 국민 생선으로 불릴 만큼 우리에게 친숙한 생선이죠. 하지만 동해 앞바다에서는 그 씨가 말라버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린 앞으로 동해 바다에서 명태를 볼 수 없는 걸까요? 사라지고 있는 명태를 복원시키고 또 어족 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과연 명태 복원 프로젝트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바다에서 잡은 명태를 다신 볼 수 없게 되는 걸까? 명태 복원에 성공했다는 한해성 수산자원센터를 찾아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로 했다. 이게 자연산입니다. 긴 거, 까맣게 된 거. 예. 암컷하고 수컷 두 마리가 들어왔어요. 산란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보이는 것은 자연에서 온 국내산 명태 어미. 명태 복원의 시초를 마련해준 녀석이다. 산란을 했었어요. 명태를 복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연구를 해오고 있는 이곳. 우선 명태에게 줄 적절한 먹이를 찾아내고 시기별로 얼마나 어떻게 주느냐가 먹이 연구의 관건이었다. 성장 속도와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먹이. 어린 치어들에겐 냉동된 생물 먹이를 준다. 지금 현재 얘네 같은 경우는 지금 부화한 지 한 70일에서 한 80일 정도? 어떻게 어느 시기를 먹여야 되는지 아직까지 정립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걸 정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2014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초기에 그런 먹이라든가 이런 환경적인 걸 가장 최적화시키는 게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초기 단계에선 살아있는 먹이를 주고 점차 사료를 병행해 공급한다. 명태 1세대에게는 다양한 먹이를 공급하면서 최적의 먹이를 찾아가는 실험을 진행 중이다. 인공 사료만 공급하는 수조와 생물 먹이만 공급하는 수조, 또 생물 먹이와 인공 사료를 공급하는 수조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달리해 명태 양식에 가장 잘 맞는 먹이 조건을 찾아가는 것이다. 사실 명태를 키워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릴 때부터 사료라든가 인공적으로 만든 이런 배합사료라든가 그리고 생물사료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서 저희가 테스트를 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세대 개체들이 2세대를 만들 때 어떠한 조건에서 어떤 먹이를 먹였을 때 가장 그 산란량이라든가 수정률이 좋은지를 확인을 하기 위한 하나의 테스트인 거죠, 지금. 사료의 종류뿐 아니라 수온도 다른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수심 200m에서 300m 이하의 심층수에서 사는 명태가 어떤 수온에서 자랐을 때 가장 산란율과 수정률이 좋은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이는 수온을 3도씨, 7도씨, 10도씨로 각각 다르게 해서 밝혀가는 중이다. 2014년도부터 진행된 명태 복원 프로젝트. 그 시작은 살아있는 동해안 명태를 찾는 것에서부터 출발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명태를 잡아오면 포상금을 준다는 대대적인 홍보까지 하고 나섰다. 그리고 갖은 노력 끝에 지난 2015년 드디어 명태 어미를 구할 수 있었다. 14년도에 여러 마리를 한 2, 30마리를 저희가 가지고 왔었는데 그중에 3마리를 살렸어요. 근데 그중에 암컷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15년도에 또
엄약부를 시작을 했죠. 명태가 나는 시점에. 때마침 1월 말에 그 살아있는 암컷 명태가 건강하게 배가 부른 개체가 구해졌어요. 근데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명태들 3마리 있었잖아요. 굉장히 좋은 여건이 된 거죠. 2014년에 확보해둔 수컷 명태와 2015년에 어렵게 구한 암컷 명태가 만나게 되면서 명태 복원에 희망이 열리기 시작했다. 때마침 산란 시기가 가까운 암컷 명태가 구해졌기 때문에 수컷을 만나 수정이 가능했고 이렇게 인공 1세대 명태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자연산 명태 어미로부터 지금까지 인공 1세대 명태가 약 5천 마리 정도 태어났다. 하지만 이 과정이 결코 쉽진 않았다. 그동안 확보해온 자연산 어미는 200마리가 넘지만 지금 살아있는 개체는 5마리밖에 되지 않는다. (14년도에) 이 사업을 첫 시작을 했는데 어미명태를 막 구하는 와중에서 연락은 왔는데 가보니까 죽은 거예요. 살아는 있다. 새벽에 저희가 이제 물차를 가지고 가보니까 죽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죽었지만 복부를 압박을 해보니까 약간 투명한 성숙된 알이 나오는 거예요. 그날 이상하게 운이 좋게 수컷도 구해졌어요. 죽은 게. 살아는 있었는데, 저희가 구했다는 거는 이제 살아는 있었는데 수컷을 정액을 확인을 해보니까 정액이 움직이더라고요. 2014년에 명태 복원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큰 기대 없이 처음 시도한 인공수정은 예상외로 큰 성공을 거뒀다. 죽은 어미에서 알을 채취해 죽은 수컷의 정액을 뿌려 수정에 성공했고 여기서 9만 마리의 새끼가 부화했다. 명태가 사라진 뒤 국내에서 처음으로 명태 새끼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한 달 만에 명태 새끼의 90%가 폐사하고 만 것이다. 이후 연구팀은 명태가 살아가기에 최적의 수온과 적합한 먹이, 수많은 인공수정을 거듭한 끝에 시행착오를 거쳤고 이제 조금씩 그 해답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이들의 치열한 고민과 연구는 다행히도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 2015년 12월 강원도 고성의 저도 어장에 20cm 정도 되는 15,000마리의 명태를 방류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비록 소량이었지만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일이었다. 그렇게 첫 인공 1세대가 나온 지 2년여 만에 인공 2세대가 생산됐다. 그리고 지난해 약 91만 마리를 바다로 돌려보냈고 올 12월 15만 마리를 방류할 예정이다. 사실 사라진 명태를 복원하기 전에 명태의 고갈을 막을 수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지만 풍부한 생명력으로 아낌없이 명태를 내주던 동해에서 90년대부터 2000년대 들어서는 명태를 아예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수산시장의 단골 메뉴였던 명태는 어느새 수입산으로 채워졌고 이제 우리는 러시아산 명태를 먹는 일에 익숙해졌다. 대체 그 많은 명태들은 왜 사라졌을까? 또다시 그 이유가 궁금해졌다.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찾은 곳은 동해안 해양생물연구센터. 동해안 명태 종묘 생산과 방류 기술에 대한 연구와 명태 초기 생활사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 권호남 박사에게 그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해방 전에는 북한 자료까지 같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약 27만 톤 정도 포획이 됐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나라 자체적인 자체 포획량만 따졌을 때는 상당히 적은 양에서 시작을 했지만 어획 강도가 강해지면서 81년도에 명태 포획량이 정점을 찍었었던 거죠. 명태는 1970에서 80년대 한 해 수만 톤씩 잡히다가 90년대 급감해 지금은 통계적 의미가 없을 정도로 어획량이 줄었다. 명태가 사라진 원인으로는 첫째, 지구온난화에 따른 수온 상승,
이로 인한 어류 지도의 변화. 둘째는 명태치어인 노가리까지 싹쓸이한 남획 때문으로 추정돼 왔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유력한 원인 중 첫 번째인 지구 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은 과연 명태의 생존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일까?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수온의 변화인데, 사실상 이 동해 앞바다를 보게 되면 표층수는 한 1도 정도 높아지고, 그리고 명태가 사는 200에서 600m 정도는 0.5도가 오히려 떨어졌다고 해양 환경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명태는 1세어가 지나면, 한 살이 지나면은 결국에는 100m, 200m 이하에서 사는 애들이기 때문에 걔네들의 환경은 변하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은 동해 표층수의 온도 변화에는 영향을 미쳤지만 명태가 서식하는 심해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명태 소멸은 무리한 남획이 가져온 결과인 것일까? 과거 명태가 많이 나던 시절엔 어미와 치어를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어획을 했고, 이는 분명히 어획량에 영향을 줬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추정이다. 중량으로 봤을 때 100톤을 잡았다라고 하면 그 중에 노가리는 60톤, 그리고 어미가 40톤. 그런데 마리수로 치자면은 10만 마리가 어미고 90만 마리가 노가리였던 거죠. 노가리는 크기가 채 20cm가 되지 않는 명태의 치어를 말한다. 2세가 채 되지 않은 어린 개체다. 이 어린 개체들을 무분별하게 잡아들인 것은 불과 몇십 년도 되지 않아 명태의 씨를 모조리 말려버렸다. 현재 명태는 27cm가 어획 금지 체장인데 연구자들은 35cm까지도 어획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일본의 사례를 들게 되면은 그 총 어획량 규제라고 해서 TAC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TAC의 양을 일본인 경우에는 해역별로 점점 줄이고 있어요. 일본도 저렇게 관리를 많이 하는데 자원이 자꾸 줄어가는데 러시아는 더 빨리 줄어들 수도 있겠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실제로 그 포획되는 거를 봤을 때는 노가리, 우리나라식 노가리하고 명태 어미가 같이 잡힙니다. 같이 잡히는데 같이 잡히기 때문에 우리나라 7, 80년대에 보였었던 그런 양상을 지금 많이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러시아에서 잡아버리면은 러시아 자원도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 내년도 러시아 수역에서의 명태잡이 정부 쿼터가 2만 5천 톤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올해 3만 5천 톤보다 28%가 감소한 양입니다. 현재 러시아에선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러시아에 가서 잡아오는 명태의 수, 즉 쿼터의 양을 줄이는 규제를 하고 있다. 타국 원양어선의 쿼터를 줄이고 대신 러시아인들이 잡는 양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규제를 해서라도 어족 자원을 보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이 1년에 소비하는 명태의 양은 약 25만 톤입니다. 하지만 국내산 명태는 볼 수 없고요. 전부 다 러시아산 명태인데요. 이렇게 우리 명태가 사라지고 있는 이유는 지구온난화 때문도 있지만 과거의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한 처참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서울의 한 수족관입니다. 제 옆에는 복원된 명태가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 명태가 있는 것만으로도 참 상징적인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복원된 명태를 보호하고 지키는 일이 꼭 필요할 때입니다. 명태만큼 우리에게 친숙한 생선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민물에서 태어나 평생을 바다에 살다가 산란기가 되면 다시 민물로 돌아오는 생선, 연어입니다. 하지만 귀향에 성공하는 연어는 1000마리 중 고작 6마리라고 하는데요. 이번엔 연어의 어획량과 회교율을 높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수산물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연어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음식점 메뉴 선호도에서 연어를 재료로 한 음식들이 높은 점수를 얻고 있다. 하지만 국내 유통되는 연어의 대부분은 수입산이다.
생연어의 97% 이상을 차지하는 노르웨이 연어의 한국 수입량은 지난해에 비해 45% 증가했다는데, 그렇다면 국내산 연어를 볼 수 있는 곳은 없을까? 수소문 끝에 제작진이 찾아간 곳은 강원도 고성군. 항구에 도착하니 분주하게 포획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거대한 그물을 항구 앞 양식장에 던져놓는다. 이 그물 안에 물고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물을 한쪽으로 몰아 물고기를 건져낸다. 펄떡이는 고기들, 모두 양식에 성공한 연어들이다. 잠시 후 이 연어들을 싣고 갈 연어 수송 트럭이 도착했다. 사람들의 손길이 점점 더 바빠지기 시작한다. 그물로 모은 연어를 뜰채를 이용해 건져내는데, 큼지막한 연어, 이 펄떡이는 움직임을 보면 싱싱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크기는 지금 보니까 50, 60cm 되는 것 같은데요? 예, 크기는 약 60cm 정도고 몸무게가 3kg 전후입니다. 네. 이거면 그 몇 년생이에요? 민물에서 1년 자라고 바다에서 1년을 키워서 총 2년 자랐습니다. 네, 저희가 양식을 하게 된 이유는 연어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강원도에 회귀하는 연어는 그 수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양식을 하게 됨으로써 수입 연어를 대체하고 나아가서 일본이나 중국 등 주변 국가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양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연어는 17도씨 이하인 환경에서만 생존이 가능하다. 때문에 여름철에는 수온이 크게 오르는 동해 바다에서는 양식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특수 제작한 가두리 양식장을 항구에서 5km 떨어진 외항 쪽으로 띄우는 것이다. 수심 25m까지 내려갈 수 있는 부침식 가두리는 보통 때는 물 위에 띄워놓지만 유사시에는 수면 아래로 침하시킬 수 있다. 덕분에 가두리장의 수온을 15에서 18도씨로 유지할 수 있고 연어 양식에도 성공할 수 있었다. 양식에 성공한 싱싱한 활연어들. 거의 5kg까지 자라면서 수입산 연어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경쟁력을 갖추었다. 그러면 이 지금 5톤 정도 되는 연어를 어디서 가지고 오셨나요? 네, 이 연어는 육지에서 약 5km 떨어진 봉포 외해 가두리 양식장에서 가져온 연어고요. 특히나 이제 저희가 2년 동안 키워서 이번에 처음으로 상업 출하를 하게 됐습니다. 이곳에선 가두리에서 양식한 국산 연어 500톤을 시장으로 출하하고 있다. 앞으로 연간 2,000톤의 연어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생산이 본격화되면 국민들이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싱싱한 연어를 맛볼 수 있다. 현재 아시아에서 연어의 대량 양식에 성공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연어. 하지만 이제는 국내산이란 이름표를 달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양식에 성공하기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잡은 자연산 연어는 없는 것일까? 수년째 연어 유통업을 하는 임관식 씨를 만나봤다. 제가 노르웨이 연어가 유명한 건 아는데 국내에도 연어가 이렇게 있는데요. 네. 왜 이렇게 쉽게 접할 수가 없었나요? 국내산 연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산이 있는데 개체수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불규칙한 형성이 있어가지고 시장성 배역에 있어서 좀 아무렇게도 좀 안 좋았던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회귀성 어족인 연어는 고향을 떠나 일본 북해도와 베링해를 거쳐
북태평양에서 성으로 성장한 후 다시 알을 낳으러 자신의 고향을 찾는다. 우리나라 연어의 고향인 강원도 양양의 남대천. 바다와 인접해 하천 폭이 비교적 넓고 수량이 풍부한 남대천 하구는 바다에서 돌아온 연어가 민물로 적응하기 위해서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다. (9월) 하순부터 산발적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던 연어들은 남대천 하구의 물길이 바다로 열리는 (10월) 중순부터 줄을 이어 이곳에 도착한다. 연어들이 마지막 생을 고향에서 보내는 것이다. 바다에서 민물로 들어오면서 연어의 몸에는 여러 가지 생리적 변화가 생긴다. 몸이 밝고 화려한 혼인색을 띠게 되는 것이다. 수컷의 경우는 윗턱과 아래턱이 길어지면서 갈고리 모양으로 휘고 날카로운 송곳니가 생긴다. 연어는 산란을 위해 고향에 돌아온 날부터 오직 물만 삼켜서 아가미 쪽으로 내보낸다. 마치 먹는 일을 잊은 것처럼 암수가 똑같이 굽는다. 이런 배고픔과 몸이 돌에 긁히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최종 목적지인 상류로 이동하는데, 하지만 곳곳에 연어의 귀환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 강을 가로지르며 물고기의 이동을 막는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 바로 보다. 오직 산란을 위한 목적으로 갖은 고생 끝에 고향에 도착한 연어. 다 왔나 싶었더니 또 다른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농업용 용수를 공급을 하는 것도 있고, 원래 목적은 이제 그거였지만 현재 들어 부가적으로는 여름에 막 물이 많이 내려오고 홍수 때 토사 같은 거가 갑자기 밀려 내려오는 것도 방지가 되고, 그 물도 뭐 막 한꺼번에 내려오는 것도 방지가 될 뿐더러 여기에 어느 정도 물을 가두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옆에서 지하수를 이렇게 뽑게 되면 그런데도 많은 도움이 있어가지고, 뭐 고기를 생각하면은 당장이라도 이거 없애버리고 싶지만 뭐 그런 효과, 농업용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효과 때문에 그 없애는 것도 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보를 유지하면서도 연어가 산란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제작진은 남대천 하류에서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다. 센터장님, 여기는 무슨 하천이죠? 여기가 지금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연어가 가장 많이 올라오는 양양 남대천입니다. 양양 남대천 이곳은 지금 바다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약 한 1.2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다음 위쪽으로는 남대천이 시작하는 곳에서 한 20km 정도 됩니다. 이 남대천에는 맑은 물과 또 하천폭과 길이를 가장 이렇게 동해안에서 크게 가지고 있는 하천이다 보니 연어가 올라오는 곳이 가장 양이 많고요. 우리나라 전체 그 어린 연어 방류량이 약 한 75%에서 8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연어의 모촌 하천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남대천을 찾는 연어들은 자신의 고향인 하천의 상류까지 올라가기가 힘들다. 어쩔 수 없이 하류에서 산란을 마치고 생을 다하는 경우도 많다. 문제는 이런 환경에서는 연어의 산란도 또 수정란의 부화도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데 있다. 곳곳에 산란을 마치고 죽어있는 연어들이 눈에 띄었다. 힘겹게 고향까지 와서 산란에 성공한 듯 보였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생각하면 연어의 일생이 가혹하기만 하다. 지금 저기 연어도 보이고요. 여기 죽은 연어도 보이네요. 예. 연어는 일생에 한 번 산란하고 죽습니다. 근데 산란하러 올라와야 되는데 이 강에서 미리 산란을 이제 한 연어들은 산란하고 난 다음에 한 5일 이내에는 이렇게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죽어가지고 저기에서 부패가 됨으로 인해서 저기에서 먹이 생물이 발생하고, 나중에 이제 어린 연어가 태어나면은 어미 연어의 몸에서 난 먹이 생물을 통해서 자기가 영양을 흡수하고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태 하천에서는 이것이 가장 자연스럽게 선순환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어미 연어가 죽어도 이렇게 하천에 놔두고 나중에 먹이가 이렇게 발생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남대천 하류에는 조금 특별한 어도가 있다. 연어들은 농업용 보로 가로막힌 상류로 올라가는 대신 이 어도를 따라 하천을 거슬러 오른다. 인공적으로 조성된 이 어도는 연어를 냉수성 어류센터 사육지를 향해 스스로 들어오게 만든다. 자신이 태어난 고향의 물냄새를 따라 강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는 자연스럽게 인공 부화장을 향한다. 이곳은 연어의 인공 수정과 부화를 맡고 있는 내수면 생명자원센터. 어도를 따라 들어온 연어들을 다시 한쪽으로 몰아넣으면 본격적으로 인공 수정 작업이 시작된다. 인공 수정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바로 연어의 암컷과 수컷을 구분하는 일이다. 겉모습으로도 충분히 식별 가능하지만 산란기의 연어는 무척 무겁고 거칠기에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 지금 암컷과 수컷은요, 이게 바다에 있을 때는 이 채색이 은회색을 띱니다. 은빛을 띠고 있는데 하천으로 올라오면은요, 이렇게 혼인색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산란기가 가까이 됐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데요. 암컷은 주둥이가 이렇게 곱상하게 생겼고 이빨이 그렇게 사납게 생기지 않았거든요. 근데 수컷은 위턱과 아래턱이 심하게 구부러지고 이빨이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암컷은 복부가 상당히 말랑말랑하게 둥근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컷은 또 이 체폭이 굉장히 넓고요. 그다음에 암컷은 통통한 유선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암컷과 수컷의 차이가 되겠죠. 예, 예. 이게 지금 거의 한 60cm 정도 되는 예. 모노포드인데요. 보통 60cm가 넘네요. 우리나라에 올라오는 어미 연어는요, 2년에서 5년산이 올라옵니다. 그 중에서 3년에서 4년산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크기면은요, 한 4년에서 5년 정도 되는 그런 어미 연어가 되겠죠. 예, 크기로 볼 때. 예. 수컷의 지느러미를 자르는 이유는 향후 DNA 대조를 위해서다. 인공 부화된 연어가 방류됐다가 몇 년 후 다시 돌아왔을 때 유전자 분석을 통해 정확한 회귀율을 파악할 수 있다. 센터에서는 연어의 자원화 작업을 위해서 산란기 연어의 무게와 길이를 꼼꼼히 기록해 데이터화시키고 있다. 58.8, 54.9, 56.8, 53.2. 크기 측정하는 거는 이게 그동안 이제 계속적인 자료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그 크기의 연어들이 올라오는지 그걸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가랑이 체장하고 췌장을 측정합니다. 연어의 인공 수정 과정은 간단하다. 먼저 암컷의 배를 갈라 알을 모은다. 그 후에 암컷에서 채취한 알에다 수컷의 배를 눌러 정액을 짜낸다. 통 안에서 알과 정액이 섞이면서 저절로 수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금 한 45년 동안 했던 자료를 통계를 이렇게 내보면은 우리나라 연어가 돌아오는 회귀율, 생존율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한 0.63% 정도 됩니다. 1000마리 보내서 6마리 정도 돌아온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아주 작은 양이 꾸준히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동해안에 연어가 자원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만일에 우리 1%만 해도 굉장히 작다 그러는데 0.6%면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그것을 오랜 시간 꾸준히 저희들이 한 45년, 이렇게 50년 가까이를 이렇게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동해안의 연어가 자원화되고 그 자원화된 연어를 가지고 동해안 어민들이 이용해서 소득으로 부과하고 저희들이 생태 환경적으로도 중요한 교육적인 자료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연어의 수정란은 부화하는데 약 50에서 60일이 소요된다. 이 기간 동안 자연적으로 죽어버리는 수정란을 하나씩 걸러내는 것도
사람의 몫이다. 수정된 지 30일이 지나면 수정란 안에 조그마한 눈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리고 한 마리 두 마리씩 연어의 치어가 수정란 밖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연어는 완전히 부화가 된 후에도 약 50일 정도는 치어장에 머물면서 바깥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한다. 약 1g 정도 자라면 남대천으로 방류되고 그곳에서 한 달 남짓 적응 훈련이 끝나면 이제 또다시 바다를 향한 긴 여정에 나서는 것이다. 연어가 자연스럽게 재생산이 될 수 있는 확률은요, 굉장히 낮습니다. 얼마 정도 되냐면은 하천의 환경이나 조건이나 여기에 대해서 다 다르겠지만은 심하면은 1%도 못 생존할 수 있다 그리고요. 또 인위적인 방법을 기한다 그래도 10% 이상을 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인 방법을 기해서 짧은 시간에 하게 되면은 약 한 85%에서 86% 정도 저희들이 지금 생존율을 가지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자원량을 늘리는 방법은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남대천에 좋은 하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자연으로 돌리고 자연스럽게 자연 산란장을 조성해서 생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겠습니다. 연어 방류 사업을 시작한 지 50년이 됐지만 1%도 채 되지 않은 연어의 회귀율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과제입니다. 연어를 비롯한 수많은 생물종들이 생존을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동해 앞바다에서 차고 넘칠 것 같았던 명태가 사라진 것처럼 연어도 우리 바다에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모든 생명은 그 본래의 방식과 습성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걸 지켜주는 게 바로 우리의 몫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친숙한 그 이름 국민생선 명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생선 연어. 도톰하게 살이 오른 국내산 명태와 연어의 무사 귀환을 기대해 본다.